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정신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 4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의 흐름은 제가 댓글로 잘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요즘에 간략하게 제 근황이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잠깐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진짜 추워졌어요. 날씨가 믿겨지지 않게 겨울이 또 오고 있는데요. 집 구석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놨던 겨울 옷들을 이렇게 다시 꺼냈는데 되게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좀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이제 겨울이 찾아오면 더 그 겨울이 시리게 느껴지고 외로움도 커지고 마음의 공허함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라이브를 하기에는 제가 말주변이 워낙 없고 그냥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라이브는 차마 못 키겠더라고요. 일단 6월까지는 학교를 계속 다녔었으니까 학교 다니고 졸업했고 이제 6월, 7월 달에 아주 짧고 굵게 제가 여행을 잠깐 6월에 일주일, 7월에 일주일 이렇게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왔던 여행 영상을 열심히 편집하느라 한 8, 9월은 그렇게 영상 편집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계속 하던 거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10월이 됐어요. 여행 영상을 계속 좀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지난 4년, 3, 4년 동안 저희 엄마 아빠가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좀 힘들 때 약간 현실 도피 하고 싶을 때 다른 프랑스 유학생분들의 브이로그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많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외국 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프랑스에서 보낸 나의 행복한 생활을 꼭 남겨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그 열심히 여행 다닌 영상을 편집을 했고요. 여전히 기분 상태는 계속 이렇게 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 쉬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계속 쉬고 있는데도 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금 얘기하자면 좀 저에게 있어서 가족은 물과 공기 같은 그런 당연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당연한 것들에는 우리가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쉰다고 막 숨을 쉰다니 기쁘다 막 이러고 그냥 김에다가 밥을 싸서 먹는데 막 밥을 먹는다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가족은 저한테 너무 당연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 소중함을 참 몰랐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외국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또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게 되고 제가 지금 부엌에 조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다 닳았는지 필라멘트가 끊겼는지 아무튼 조명이 불이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근데 벌써 1년이 됐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뭐가 고장 나거나 뭐가 작동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알아서 해결을 해 주셨던 문제였는데 부엌에 불 나간 것조차도 저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진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부재는 뭔가 제 근본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 삶의 전부를 일단 다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탄생, 성장, 그리고 젊음, 이런 지금 현재까지도 다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온갖 친척이 나의 어린 시절을 다 봤다고 해도 모든 거의 많은 순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부모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가 이제 세상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 존재 자체가 뭔가 사라진 기분이 들어요. 저는 살아있는데 뭔가 제가 진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거는 그냥
정신병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제 생각이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슬퍼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존재가 이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죽은 것 같아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신이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정말 많이 이해해주고 무조건 내 편인 존재가 사라진 이 상실감은 정말 생각보다 매우 깊게 느껴진다. 이것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여전히 항상 있죠. 죄책감은 여전히 늘 항상 있는데 그런 감정이 올라와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 엄청 막연하고 답답한 그 감정이 뭔가 죄책감이랑 뒤섞여서 이렇게 괴로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좀 예전에는 계속 그냥 방구석에서 울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때 좀 환기시켜야겠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밖에 산책을 좀 자주 다니는데 자주 가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공원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홍상수 영화 제목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영화와는 별개로 그냥 그 제목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들면서 저는 부모님이 두 분이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제가 맞다고 내린 선택에서 오는 죄책감이 또 되게 컸어요. 근데 그때의 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때는 맞았고 지금 와서 보니 틀린 것 같고 또 지금 틀린 것 같은데 또 나중 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존재니까 제가 미래를 안다면 옳은 결정만 내렸겠죠? 옳은 결정을 내렸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늘 불완전한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산책하고 오는 길에 죄책감에 대한 감정을 조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저는 행복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미래에는 내가 무언가 계획해놓은 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니까 행복을 항상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 이런저런 책 많이 읽고 뭐 유튜브에 막 요즘에 석학 박사님들이 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 행복은 엄청 큰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어떤 목표를 뭐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거다. 그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이 오는 거다라는 걸 최근에서야 좀 저는 깨달아서 뭔가 여태까지 제가 알고 왔던 제 삶의 모든 기준들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책은 슬픔의 위안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사별로 인한 극심한 슬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말 못할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데 나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책 내용 중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은 늘 가벼운 패닉 상태에 있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그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 가벼운 패닉 상태라는 것을 처음 인지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내 상태가 가벼운 패닉 상태에 있는 상태구나. 이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처럼 가벼운 패닉 상태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웃는 게 혹시라도 거부감이 드실까 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애도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 항상 저는 진짜 울컥하는 그게 여기 목까지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웃지 않으면은 진짜 눈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내려요. 막 그래서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제가 웃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카테고리들이 다 진짜 마음에 와닿지만 두 가지 카테고리가 특히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치심 카테고리에서 어떤 남자는 아버지의 임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제 오줌을 싼 모습이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고 뭔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자신이 수치스럽고 그런 수치의 굴레 안에 있는 남자의 얘기가 예시로 나오고 그게 나오는데 저도 그게 되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이제 아프시고 나서 한 달 동안 엄마를 간호를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진짜 사람이 아프면 아기가 되잖아요. 그 아기가 된 엄마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 얼굴도 닦아주고 이렇게 발바닥도 닦아주고 이렇게 좀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때의 기억이 정말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엄마의 기저귀를 간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죠, 제가. 어느 날은 엄마가 밤새 새벽 내내 이제 설사를 하셔서 진짜 계속 밤새서 계속 엄마가 변을 보는 거를 지켜봤었어야 됐어요, 제가. 저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너무 슬펐어요. 그냥 그때 엄마가 되게 몸서리치게 아파했는데 사람이 하루 종일 설사를 하면 항문이 다 헐고 정말 엄청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진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그런 수치심에 관련된 감정이 죄책감과 섞여서 너무 괴로운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내가 엄마 기저귀 갈고 이랬던 게 나에게는 좀 힘든 기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물론 정신과를 가면 되지만 제가 최근까지 좀 또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과를 갈 겨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나온 내용 중에 좀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내용을 잠깐 읽어보자면 이런 경험은 수치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훈장을 받아 마땅한 감동적인 용기다. 당신은 그 용기의 증거가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불쾌한 광경을 외면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이의 무너지는 기품을 떠받쳐 주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뒤 불유쾌한 영상이 되어버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목격한 기억은 결국 소중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품은 사랑의 한계를 죽어간 사람과 당신 자신과 하늘에 보여줄 기회를 누린 것에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다. 슬픔과 결부된 이상한 수치심, 사랑하는 이를 잃어 모욕을 당한다는 수치심에서 해방되길 바란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용서에 이르게 하는 것도 슬픔의 중요한 역할이다. 인간이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눈물을 흘리며 똥을 싸다 소멸하는 육체의 주인임을 용서하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서 바로 그 사람이 없다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스스로를 용서하라. 이 수치심 카테고리에 나온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에 모루라는 카테고리가 나와요. 모루라는 단어는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나는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전혀 슬플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글자, 문자로를 보고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오는 슬픔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모루의 순간이라고 이 책에서는 비유를 하는데 각자의 그 모루의 순간 있잖아요. 멀쩡하게 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데 뭐 교수님이 말한 어떤 단어에서 시작돼서 생각이 이어진다든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면 휴게실에 있는 간식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과자가 있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도 그 슬픔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 그런 촉매제 같은 게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사실 저는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제 생일을 그냥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라서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그 생일의 의미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뭐 세상에 존재해서 기분 나쁜 날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생일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던 시기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생일이 슬픈 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생각 엄청 많이 나는 날? 그렇게 된 것 같고, 각자 모두에게 모루의 순간이 있고, 모루의 사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나 부인을 잃으신 분들은 베개가 모루가 될 수도 있겠죠? 침대에 항상 둘이 쓰던 침대를 이제 내가 혼자 쓰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 그 사람이 유난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저에게 모루가 지금 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콩나물 반찬을 되게 좋아했고 저한테 항상 엄마는 콩나물을 먹을 때 나는 고기보다 콩나물 먹는 게 더 좋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고 그리고 고등어, 생선 이런 생선도 엄마가 되게 자주 먹었는데 생선 볼 때마다 저는 생선이 저에게 모루가 되고 아무튼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쉽게 되게 일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이 된 책이어서 첫 번째로 추천을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책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무엇을 얘기할지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기도 하고 뭐 어떤 말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살짝 정리를 해놓는데 그걸 하면서도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안 울었다. 영상 초반에 안 울어서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눈물샘이 너무 저는 잘 우는 것 같아요. 이어서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책은 완화의료팀에서 10년 넘게 일한 간호사가 쓴 책이어서 일종의 죽음과 임종에 대한 전문 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애도에 있어서 키워드가 죄책감이잖아요. 저 부모님의 임종을 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죽는다는 것의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설명이 쭉 나와요. 뭐 죽기 한 달 전, 뭐 죽기 몇 달 전, 몇 주 전, 죽기 전날, 뭐 임종의 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디테일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조금은 위로를 해주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과정을 간접적으로 책으로라도 이해를 하니까 엄마가 죽기 몇 달 전에는 이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죽기 전에 이런 신체적인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엄마의 끝을 구체적이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Advice for Future Corpses라고 나오거든요. 미래의 시체들을 위한 조언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제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제목 자체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죽음이 우리 삶의 디폴트 값이다 이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 제목도 좋지만 이 영어 제목도 되게 직설적이게 맞는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책은. 이 책에서는 상대방의 죽음, 뭐 애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해줘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몸이 아플 때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명 유지 장치 사용 여부라던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계획서를 정말 구체적이게 쓴다던가, 그리고 뭐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도 죽음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말로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책 내용 중에 죽음이 우리를 선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삶이 우리를 택한 거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죽음도 죽음이 우리를 택한 것 같은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것 속에서 태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또 죽고 싶다고 막 자살해야지 막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우리는 다 죽고, 아무리 죽고 싶어도 또 죽고 싶은 사람도 언젠가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고 죽고에 너무 매몰돼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애도에 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이 책에서 그 잘못된 내용을 잘 바로잡아 주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애도의 5단계로 알려져 있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부정, 고립, 분노, 우울, 수용 이런 감정 상태는 애도의 5단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식이자 방어 기제이다. 애도의 5단계로 알려진 이 5단계, 이런 단계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마지막 몇 주라는 카테고리 안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읽고 싶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관심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지만 본인도 딱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은 살아가는 일을 다 마쳤고 우리와 얽힌 인연도 끝날 때가 됐다.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도 아니고 배관공도 아니며 친구도 아니다. 이젠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 한다. 말 한마디 없이 몇 시간씩 보내고 셔츠 단추를 채울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바쁘다. 남은 기운을 모두 다 쏟아야 할 일을 고대하고 있기에 말할 기력이 없는 것이다. 임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선 이렇게 말하라. 사랑해요. 꼭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사랑해요. 꼭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라고 이 책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한국집에다가 놓고 잘 모셔놓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 책은 지금 저에게 없지만 제가 앞에 얘기한 책들은 죽음과 애도에 관련된 책이라면, 이 책은 어떤 지친 나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손녀딸이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의 삶이 어땠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에세이 인터뷰집이거든요. 사실 이 책의 저자 박소희의 작가님은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그 작가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얘기하자면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단순히 제가 이 작가님을 안다고 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갔을 때 이 작가님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관객의 취향이라는 카페에서 되게 많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 공간 자체에서도 되게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아빠 장례식을 갔었던 그 2020년도에 박소희 작가님이 야 맨스가 마르는데 무슨 연애가 되냐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할머니와의 인터뷰집. 이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저에게 선물로 준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선물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거의 2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2시간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되게 책이 다 대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구어체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쓰는 말투가 진짜 그대로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 쉽게 읽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막 그 버스 안에서 엄청 엉엉 울면서 읽은 책인데 일단 저는 맨스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맨스는 할머니들이 어르신분들이 쓰는 생리의 어떤 은어 같은 단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겠냐 이런 그런 할머니들이 하는 그런 유머의 어떤 문장인데 제목은 그런 뜻이에요. 책의 도입부에 난 송혜임입니다. 저는 부모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였고 8살 때부터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그 간결한 인사가 되게 그 고단했던 할머니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 책은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고, 정말로 8살 어린 나이 때부터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돈을 벌고, 또 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가족 구성원 중에 빌런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빌런 때문에 정말 많이 할머니가 그 사람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또 고생하시고 그런 진짜로 뭐 괜찮아질만 하면은 문제가 생겨서 완전 폭삭 망했는데 다시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서 할머니가 하는 장사가 막 갑자기 또 엄청 잘 됐는데 또 그거를 빌런이 다시 말아먹고 막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진짜 삶에 어쩜 이렇게 풍파가 심할까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 졸라매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신력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어떤 추진력과 살고자 하는 그 정신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삶의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오뚜기 같은 할머니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었고, 그때 아빠가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진짜 이번 생 망했다. 막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들고, 안 좋은 생각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랬는데, 되게 이 책을 읽고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좀 할머니의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받아서 좀 그거에 대한 감동 같은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가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오열을 하긴 했지만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조용히 오열을 했다. 이 버스 안에서 조용히 오열하는 느낌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 송혜임 할머니는 지하철 1호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그냥 그 할머니들 중에 한 분 같은 그런 겉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할머니를 보면 그런 평범한 할머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할머니의 삶을 정말 줌인해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나 위대한 일을 했었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애쓰면서 살았던 여자였구나 이런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경이롭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박망래 할머니나 밀라논나 이런 할머니들도 되게 멋있는 할머니지만 이런 송혜임 할머니도 배울 게 많은 할머니구나. 정말 지나치는 사람 한 명 한 명 안 소중한 인생이었고 배울 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 정말 모든 인생에서 다 배울 점이 있다. 이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이 느꼈죠. 삶의 풍파로 인해서 너무 지쳐버린 사람들이 좀 가볍게 읽기 좋은 재밌는 책이어서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다른 제 영상에서도 좀 언급하긴 해서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이 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야 했던 그 정신분석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서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
문장이고 저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문장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먼 곳까지 간다는 것과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벌써 10월 달이 되었고 곧 크리스마스도 이제 올 거고 또 새해가 또 밝아올 거고 이런 계속해서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떠나보낸 상대의 상실감이 엄청 많이 들고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상대방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 상대가 존재했었고 그 존재했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사는 이상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문장은 떠나간 그 상대가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 상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삶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책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식이 나오거든요.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시작함으로써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고 새겨 듣고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을 말이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만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쩌면 정말로 그냥 당연하게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제 삶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튼 또 이렇게 자아 성찰을 하게 되네요. 또 책 리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자아 성찰하네. 제가 아이패드로 영상을 찍다가 메모리가 다 꽉 차가지고 중간에 자동으로 꺼졌어요.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